자, 프로퍼티 쪽에 넘어가면은 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6개 탭에서 모든 단면 재상수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컴파운드에서 이게 최종 단면 재상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프드 섹션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걸 그냥 쉽게 좀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태프드 섹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뭐 제인이나 이 탭은 아마 거의 모든 구조에서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논프리즈매틱 뭐 이런 단면 재상수 만들 때 어떻게 하죠? I단, J단이 있으면은 I단 단면 정의하죠. 뭐 직사각형이다. 예를 들어서 뭐 J단에 뭐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다른 단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뭘 지정하죠? 요 부재 길이 방향으로 리니어다, 파라볼릭이다, 뭐 이런 거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태프드 섹션 지정하는 거 보면 대화창이 대부분 I단의 섹션 선택하고 J단의 섹션 선택한 다음에 이 부재가 리니어냐 파라볼릭이냐 이런 걸 지정하게끔 보통 대화창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단면 재상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태프드 섹션에다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대화창에서 본 컴파운드를 이 전체를 지정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탭은 지금 I단이나 J단의 단면이 어떤지를 갖다가 정의하는 거고, 컴파운드에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I단, J단에 해당되는 섹션을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정의한 걸 컴파운드에서 I단에는 이게 들어가고 J단에는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면 재상수는 이제 컴파운드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태프드 섹션은 뭐 리니어냐 파라볼릭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비선형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I단과 J단이 P마 빔인데 그럴 때는 요 길이 정보가 포물선이냐 무슨 파라볼릭이냐 리니어냐 포물선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통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에서 이렇게 양단 모멘트가 정의될 때 이렇게 곡률이 돌아가면은 변곡점이 0.5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파이브 섹션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I단, J단 쪽에 어쨌든 일정 구역으로 소성 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파이브 섹션을 정의한 다음에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까지는 파이브 섹션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99까지는 탄성 단면이 들어가고 나머지 1은 또 파이브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컴파운드에서 다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통적인 설명이고 이제 추가로 컴파운드에서 하나 더 정의하는 거는 전단벽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 섹션을 주로 놓는데 그게 전단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단에 대한 물성치가 전단벽 요소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에 한 번 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보나 기둥과 다르게. 자, 그러면은 요 I단이 P마 빔이냐, P마 칼럼이냐, 무슨 그냥 렉탱귤러 단면이냐, 파이브 섹션이냐, 모멘트 힌지 관계냐 뭐 이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컴파운드 외에 다른 탭에서 하나하나씩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크로스 섹션 탭에서 만드는 거고 어떤 거는 뭐 일레스틱 단면에서 만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PPT를 한번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이 컴파운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의미로 최종적인 단면 재상수가 되는 거고 요 5가지 탭은 내가 원하는 단면 재상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해당 탭에 들어가 가지고
항목을 찾아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이 테이블에서 보면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하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피마 칼럼이라든가 피마 빔은 인일래스틱 탭에 들어가면은 피마 빔이랑 피마 칼럼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입력 항목에서도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래스틱 단면에서는 주로 쓰는 게 이제 일반 그 일래스틱 섹션에서는 주로 쓰는 게 요 게이지, 엑시얼 게이지라든가 로테이션 게이지가 일래스틱 탭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게이지는 그 퍼폼에서 이제 전단벽에 대한 아웃풋을 직접적으로 뽑아주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게이지를 갖다가 지정한 요소에서만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요소를 만들고 거기 게이지 특성치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측정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하는 거니까 게이지에 물성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퍼티에는 게이지 물성치가 있는 게 아니라 허용치를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게이지라면은 뭐 꼭 넣고 싶으면은 그 ASC 4-13에 있는 뭐 전단벽에 대한 허용 IOCPLS에 대한 허용 로테이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가지고 일일이 표시하기 싫으면 대충 값을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정확하게 계산 안 하더라도 어쨌든 만들어는 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크로스 섹션 탭에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탄성 단면일 때 뭐 렉탱귤러라든가 원형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 단면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에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에 대한 매트리얼을 지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 정리해서 봐보면은 내가 만약에 보랑 기둥을 피마 타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거는 인일래스틱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인일래스틱에서. 이것도 다 피마 모델이죠. 인일래스틱 탭에서 작업한 다음에 곧바로 컴파운더 들어가서 I단, J단에 내가 만든 게 피마 빔이니까 지정하고 변곡점이 0.4냐, 뭐 0.6이냐, 뭐 0.5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크로스 섹션에 세모라고 해놓은 거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크로스 섹션에 조금 전에 뭐 렉탱귤러 탄성 단면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탄성 부재로 들어가는데 피마 빔에서 그 섹션 정보를 갖다 쓸 거면은 미리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결하기 싫다 그러면은 피마 빔 안에 피마 칼럼 안에 직접 물성치를 갖다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써도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벽체는 전부 다 파이브를 쓰니까 이 파이브는 이제 그러니까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어느 단계에서 볼 건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재료 단위에서 비선형을 본다 그러면 응력 변형률을 비선형 커브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피마 빔을 쓴다라는 거는 멤버 단위에서 비선형성을 고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연구할 때 주로 쓰는 거는 섹션 단위로 할 때는 모멘트 커베이츠, 모멘트 곡률 관계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입력 정보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트 로테이션이 아니라 모멘트 곡률 관계로 들어가면은 길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소성인지 길이 값이. 예. 자, 그래서 벽체를 갖다 전단벽을 파이브로 이용할 때는 어쨌든 파이브 요소라는 것 자체가 섹션을 갖다가 특정 쉘로 잘게 분할해 가지고 그 쉘에다가 비선형 특성을 갖다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얼에서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관련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서 내가 이 섹션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지정하고 그 분할된 부분에다가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갖다가 할당해서 이제 구성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걸 그러니까 벽체를 파이브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매트리얼이 먼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갖다가 쉘 분할된 데 입력해야 되니까 크로스 섹션에서 어쨌든 하나의 프로퍼티 네임이 만들어지고 그걸 컴파운드에 I단이나 J단에 어떤 특정 소성인지가 생기는 구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게 최종적인 단면 물성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다시 보면은, 자,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매트리얼은 전단벽 때문에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디 콘크리트 매트리얼이 철근에 대한 응력 변응률 곡선이 되는 거고, 스틸 매트리얼이 철근에 대한, 밑에는 콘크리트 철근, 그 다음에 자고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논 버클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일레스틱 셰어 매트리얼, 일레스틱 매트리얼, 일레스틱 셰어 매트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쓰는 실무 유저들도 있고, 뭐 비선형성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단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 예제 모델에는 탄성 당면 때문에 필요한 탄성 재료랑 탄성 전단에 대한 재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단 강도 그러니까 전단 물성치 입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추가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전단벽에 대한 전단에 관련된 재료, 그다음에 탄성 단면에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비선형 파이브가 아니라 탄성 단면으로 쓸 때 탄성 물성치에 대해서 입력하는 보통 한 4개 정도. 또는 여기서 일레스틱이 아니라 인일레스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서 이런 것처럼. 이 예제에는 이 4가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레스틱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게이지 관련된 요소들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일레스틱 탭에서 피마 관련된 것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마 빔이라든가 피마 콘크리트 타입, 그 다음에 이 크로스 섹션에서 지금 우리는 직사각형 단면이라서 뭐 직사각형 원형이나 상관없이 탄성 단면에서 어쨌든 빔 같으면은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빔이 있고, 칼럼에서 여기 보시면은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단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벽을 파이브로 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전단벽에 대한 인일레스틱 섹션 오토가 있습니다. 오토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탄성 단면 용도로, 이거는 비선형이고 이건 탄성 단면 용도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그 다음에 컴파운드에서 우리가 프레임이랑 전단벽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자, 필요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매트리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리얼 쪽에 보면은 이 원디 콘크리트 매트리얼인데, 제가 나눠드렸던 엑셀 파일 보면은 일단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항목들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디 콘크리트 만드신 다음에 자, 어플라이 눌러서 적용했고요. 철근까지 넣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붙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래프 눌리면은,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클로즈 하시면 다시 입력 대화창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퍼폼에 입력해야 되는 모든 백본 커브는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이 트라이리니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라든가 강성 저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수치와 함께 그러니까 명칭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테이블 입력도 빠르고, 테이블 입력을 안 하더라도 대화창에서라도 입력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액션 디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비선형성을 고려하는데 재료 단계에서 고려한다 그러면 응력 변형률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 액션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은 스트레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멤버 단위에서 고려하겠다 그러면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되니까 요 액션은 모멘트가 되고 디포메이션은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중 변이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다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액션 디포메이션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5개 포인트가 있는데 뭐 그냥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Y가 항복점일 테고, U가 보면 극한 강도가 있고, L이 연성 한계점이고, R부터 잔류 강도, 그 다음에 X가 최대 변형점 지나면 보통 파단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5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대화창 입력창에서 퍼폼은 요 Y축은 요 5개 항목에서 보통 앞자리에다가 F를 붙여놨어요. F. 그 다음에 밑에는 X축은 D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P마 빔에서는 FY라고 돼 있으면은 항복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DY라고 돼 있으면은 그 항복 로테이션이 되겠죠. 항복 회전각. 그 다음에 매트리얼에서는 FY가 스트레스 값이 되고 밑에가 변형률이 되겠죠. 고관계도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로 변환시켜도 보통 대화창에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Y, U, L, R, X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자가 붙어 있으면은 액션 부분에 대한 걸 넣는 거고, D라고 붙어 있으면은 그게 보통은 스트레인, 로테이션, 그 다음에 그냥 변이 뭐 이런 값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빠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나 철근은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보통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뭐 철근 응력 변형률 곡선을 무슨 모델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철근도 뭐 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 가지고 많이 쓰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뭐 제니나 이탭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곡선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보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퍼폼에서는 요 포인트별로 입력을 하게 되니까 약간 직선 이런 형태로 되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입력한다라고 보면은 자, 대화창 구조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원디 콘크리트를 보겠습니다. 이 좌측에서 조건을 줬고요. 요걸 활성화하고 비활성화되고 이런 조건인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탭에 입력하는 항목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제로 엑셀 파일로 지금 테이블 만들어 놓은 거는 이 특정 조건일 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실무 모델을 들고 오긴 한 거지만 그 실무 모델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프로퍼티는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테이블화 시키고, 그러면 입력 항목이 지가 나눠드린 엑셀 파일이랑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쭉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이제 멀티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럼 이 좌측에 보면은 트라이리니어냐 아니면 완전 탄소성이냐 일단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요 입력하는 항목이 차이가 나겠죠. 완전 탄소성이면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걸 테고, 요건 트라이리니어로 한 번 더 바뀌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인장 강도를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 같으면은 보통은 인장 강도를 무시하고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강도 감소를 고려할 거냐 yes라고 되어 있고, 스트레인 캐퍼시티를 고려할 거냐 n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no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스트레인 캐퍼시티에서 값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입력한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럼 요걸 예스로고 하면은 테이블에서 제가 아까 전에 카피 앤 페이스트 붙인 거 옆에 더 많이 늘어나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시 보면은, 자, 사이클릭 디그리데이션에서 YULRX라고 되어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고 YX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걸 저장을 안 하고 한번 철근으로 들어가 보면은 철근의 매트리얼에서는 지금 이 실무 모델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실무 예제 파일들의 대부분은 이걸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입력할 항목들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자, 다시 콘크리트로 보겠습니다. 대하창을 보면은. 자, 네, 여기 입력한 그래프를 보죠.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을 압축층만 그려놓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비선형 고동을 할 때 이 백본 커브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피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나 기둥의 비선형 특성을 피마에 있는 저런 형태의 백본 커브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마에 나와 있는 거는 탄성으로 갔다가 사실은 저렇게 한번 트라이리니어로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다가 약간 기울어져서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 강도 감소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잔류 강도만큼 쭉 더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묘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백본 커브는 사실은 피마에 있는 건 엔벨로프 타입이에요. 엔벨로프 타입.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면은 하중이 제하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제하가 되고 만약에 사이클릭으로 만약에 하중을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로딩, 언로딩, 리로딩까지 쭉 제하된다라고 뭐 이런 통합적인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콘크리트의 특성 때문에 반복 하중을 받으면서 어쨌든 비선형 고동을 쭉 할 때 강성도 저하가 되고 강도도 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쨌든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딩, 언로딩 과정에서 어쨌든 루프를 돌 테고 루프를 돌 때마다 에너지 소산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콘크리트의 특성 때문에 원래 1만큼의 에너지 소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루프를 그리면서 어쨌든 어떤 소산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엔벨로프 타입에서는 스텝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방향으로 가력을 했다 그러면 푸시오버 해석 같은 경우에서 엔벨로프 타입으로 백본 커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스텝별로 변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엔벨로프 타입을 만들고 그게 로딩, 언로딩, 리로딩 시에 어떤 경로로 이렇게 돌지를 갖다가 피마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력 루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루프를 도는데 철근이냐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가지고 루프를 돌 때마다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어떤 에너지 소산 능력이 저하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젠이나 이탭스나 이런 데서는 이력 모델을 넣어가지고 그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력 모델을. 근데 퍼폼에서는 이런 디그리데이션 계수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ULRX라는 거는 아까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 보면은 이 5개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개 포인트에 이 에너지 저감 계수를 입력해가지고 루프가 돌 때 얼만큼 에너지 소산 능력이 줄어드는지를 갖다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 값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만약에 에너지 팩터 값이 Y, 그러니까 항복점에서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포인트에서 1이라는 의미는 에너지 소산 능력의 저감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값이 작아질수록 에너지 소산 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보통 이게 개수값을 입력하니까 보통 0.2에서 뭐 0.8인가 이 범위 내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실험까지 한다 그러면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그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 디그리데이션 입력할 때 탭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로딩, 언로딩, 리로딩 단계에서 루프를 그려줍니다. 그걸 학교에서 연구할 때는 이제 그 이력 루프도 보고
뭐 하면서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그 값을 쓰면은 가장 정확한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험치랑 굉장히 잘 맞는 이유는 그냥 그 논문에 있는 이력 모델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팩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실무에 쓸 때는 실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결국은 예전에 써왔던 여러분들이 선배들이나 또는 논문에 썼던 값들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거 썼는데 그럼 철근일 때는 왜 YX 플러스 3로 입력을 하느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모델과 이 모델의 차이는 콘크리트냐 철근 때문에 달리 쓰는 게 아니라 강도 저감을 스트렝스 랭스를 로스를 갖다 고려하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철근을 보통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은 강도 저감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노라고 해놓으면은 YU, LRX 두 번째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만 생겨요. 그럼 밑에 것만 생긴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아까 전에 Y부터 LR, 그러니까 극한 YUL까지 갈 때까지의 어떤 그 단계별로 소선 고동이 그게 강도 저감이 없다는 얘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값을 볼 필요가 없이 Y랑 X 값만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가지 세 개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뭐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매뉴얼에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U, LRX를 보면은 여기 5개 팩터를 그냥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철근 쪽을 한번 봐보시면은 얘는 지금 논이라서 그런데 이걸로 바꿔서 여기를 보시면은 YX 그러니까 여기 값이랑 여기에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지금 철근의 응력 변형률 같으면은 철근에 관련된 스트레인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값을 입력하게끔 디포메이션이 더 추가가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테이블로 변환시킨 다음에 콘크리트랑 철근을 보시면은 YU, LRX라고 되어 있는 그걸 선택하면 5개 포인트만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요 대화창이 테이블이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을 넣는 항목이 철근을 선택하든 콘크리트 아까 그 1D 매트리얼을 선택하든 스틸 그걸 선택하든 요 항목들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YU, LRX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팩터 값들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밑에 걸 선택했다 그러면은 디포메이션 관련된 걸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값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강도 스트렝스 로스 이 부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비활성화 관련된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엑셀에서도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조금 전에 1D 콘크리트 관련된 항목인데도 이 대충 눈치로 보시면은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1이 있고 0.8이 있고 0.6이 있고 0.4가 있고 뭐 0.3 있잖아요. 이게 그냥 눈치상 보면은 아마 그 값이겠죠. 아까 전에 5개 포인트에 넣는 값들. 근데 그 앞에 사이에 요런 뭐 제로라고 입력 안 한 값들이 있어요. 이런 값들은 대부분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그 Y 그 철근 입력할 때 그 변형률 넣는 항목까지 테이블이 통합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테이블 보시면은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표준 샘플을 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쫙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항목들은 대화창을 보시면은 입력 항목이 간단한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콘크리트로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더라도 여기 FY, FU, DU, DX 붙였던 게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거죠. 철근 응력 변형률 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뭐 항복 응력이라든가 항복 변형률이라든가 다 갖다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메트리라고 돼 있으면은 인장 압축에 대한 강도 값이 같은 거니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묘사하는 부분이랑 여기서 어떤 걸 넣을지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표를 보고 넣어야 된다라는 거 차이가 있고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프로 바운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대충 매뉴얼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뭐 이 매트리얼 탭에도 있고 무슨 모든 탭에 아마 대부분 다 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민감도 해석이랑 뭐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강도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강도 값 가지고 백분 커브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값에서 뭔가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뭔가 강도가 실제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지정해 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어프로 바운드에서 요 항목이 꼭 프로퍼티 말고 여러 군데 이제 나중에 해석 지정할 때도 지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아마 학교나 이렇게 연구소에서 쓰는 기능들 같아요. 뭔가 민감도, 매트리얼에 대한 어떤 강도에 대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거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뭔가 해석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잠시만요. 자, 매트리얼 중에서 미리 사전에 정의해 둬야 되는 게 철근이랑 콘크리트에 대한 걸 정의하는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일레스틱 매트리얼 4, 5 섹션이랑 일레스틱 세오 매트리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전단벽 때문에 만드는 거고 일레스틱으로 붙은 걸 보니까 탄성 단면 용도인 거예요. 탄성 단면. 그러니까 전단벽이 전부 다 파이브 요소를 다 전단벽으로 그러니까 전단벽이 전부 다 파이브 요소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탄성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탄성에 대한 물성치를 넣는 거고 탄성에 대한 거니까 사실 넣는 게 뭐겠습니까? 탄성 계수 넣는 거예요. 탄성 계수. 여기 추가로 스트레스 값을 넣는 게 있는데 인장 압축 관련된 스트레스 값을요.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라든가 이런 걸 허용 응력 이런 걸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제가 갖다 붙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먼저 그 대화창에서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레스틱 매트리얼 4, 5 섹션이라고 되어 있고 요걸 제가 조금 전에 엑셀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입력 항목 이것도 뭐 엄청 뭐 많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은 자, 전단도 붙여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붙여놓고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매트리얼에 보면은 이 탄성 계수값 입력하는 거고 스트레스 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 캐퍼시티 팩터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딱 그냥 이것만 되어 있죠. 이 앞에 좌측이 뭐 대칭이냐 아니냐 뭐 어퍼로 바운드 이거 다 고려하는 거 디폴트 대부분 쓸 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트레스 값을 나중에 어디서 갖다 쓰냐면은 아까 전에 6개 탭 중에 스트렝스 섹션이라고 돼 있고 그게 뭐 전단 강도로 비교하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강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발생한 힘이랑 비교해 주는 기능이 주로 스트렝스 섹션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섹션에서 정의하는 거는 발생하는 부재력이야 해석을 해야지 나오는 거고 스트레스 섹션에 정의하는 거는 그게 뭐 전단 강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쨌든 뭔가 강도라는 개념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여기서 입력한 스트레스는 그 강도를 계산할 때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 자체를 활발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값이 아주 정확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실 때는. 그래서 그냥 이때 탄성 계수값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이 스트레스는 어쨌든 요 스트렝스 섹션이랑 연관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연관된 값이다. 그러니까 탄성 전단 쉐어 매트리얼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단 탄성 계수겠죠, 단순히 전단 탄성 계수. 근데 지금은 전단을 갖다가 탄성으로 보겠다라고 한 건데 조금 전에 이 매트리얼의 메뉴 항목을 보면은 쉐어월에 대해서 전부 다 일레스틱이 있고 인일레스틱이 있었잖아요. 일레스틱이 아니라 인일레스틱이 붙은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단순히 이런 탄성 계수라든가 전단 탄성 계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또 문헌에 따로 있겠죠, 그죠? 어떤 재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모양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백폰 커버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다 그러면은 탄성 재료에서 그냥 만들어 놓는 값들은 전부 다 그냥 지금은 탄성 계수는 전단 탄성 계수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리얼은 전단벽을 위한 용도죠. 거의 파이브 섹션에 관련된 것들. 어쨌든 그 용도인 거고.